우리나라가 한참 60년대 고성장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사실은 교육들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큰 직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택하는 기회가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길들이 그 당시에는 자영업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제 와서 식당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IMF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IMF는 V자형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는데 여러 다른 기회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기다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저 김경록이고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 쪽에 오래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은퇴 쪽 일도 하다 보니까 생애자산관리, 은퇴자산관리 이쪽에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노후 혹은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자산을 좀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경제가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제가 아는 것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2번의 금융위기를 거쳤고 지금은 저성장과 더불어 국내 증시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요? 조금 지금 국면은 여러분들이 좀 시리어스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경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제의 이제 변곡점 내지는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 관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이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이런 것보다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이 대충 올해도 2.5 이 정도 전후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대라는 이제 성장률이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히 성장률이 낮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60년 동안 1960년 이후 6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이제 8% 고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5년마다 이제 1%씩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이면 2%이죠. 30년이면 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에서 6을 빼면은 지금 이제 2%가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이대로 계속 지속됩니다. 2%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1%대, 그 다음에 또 이제 2040년대 가면은 이제 0%대, 이렇게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걸 볼 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2050년대 가면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볼 일이고요. 일단은 이제 1%대, 0%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 나라의 경제를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그 나라 경제가 조금 심각한 국면에 오래 처하게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해졌을 때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으면은 이제 경제가 오랫동안 이제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조금 뛰어가면서 힘이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 넘어져 버리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8% 하다가 이제 2%로 됐고 앞으로 1%, 0% 가는 것은 이제 힘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의 몇 가지 뉴스를 보면은 이제 뒤에서 발로 차버린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어디에 닥쳤냐 하면은 주로 중소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충격을 받았죠. 미국은 이제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코로나에 대처를 했고 우리나라는 돈도 풀긴 했지만은 상당 부분은 대출을 해준다든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자영업자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경제도 저성장으로 가는 국면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의 충격 이후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물가까지 오르기 때문에요. 수요가 줄어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충격이 오면서 사람들의 그 회식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헤이비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많이 그때 코로나 동안 늘렸는데 이걸로 이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감안해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 답이 그렇게 잘 안 보이고 답답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충격이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채이죠. 사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전 한 2018년부터 현재 한 2023년 5년 동안 보면은 가계부채가 한 500조 증가했고요. 기업부채가 한 1000조 증가했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한 1500조 증가했는데 기업부채 1000조 증가 중에서 한 300조 정도가 이제 부동산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이 부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원리금 이제 상환을 해야 되니까요.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2%, 1%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수출과 내수는 양극화된다는 것입니다. 뭐 수출 대기업들 우리나라 여전히 경쟁력 있는 지금 뭐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것, 일종의 설비 투자이죠. 공장을 짓는 것을 이제 해외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수는 이제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비유를 한다면은 속도가 되게 늦어지고 마라톤으로 치자면은 거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 누가 뒤에서 한번 크게 갖다 때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지금 국면을 시리어스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께서도 작년엔가 그랬죠. 이제 누가 기자가 우리나라가 도대체 장기 저성장이라고 총재님은 말씀하시는데 언제쯤 들어갈 것 같냐 했더니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덧붙여서 장기 저성장은 우리나라가 그 이전부터도 성장률 전망할 때 이미 그 경로는 이미 이제 예견이 된 바인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자영업자들의 충격, 그 다음에 부채, 고부채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이제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충격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제 상황에서 나의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이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이 시기별로 달라졌을 텐데요. 과거의 성공적인 투자 방식은 어땠고 앞으로의 투자 방식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과거의 성공적인 방식은 제가 뭐 강의를 가면서 물어봐도 가장 세이프한 자산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면은 부동산과 예금이라고 그럽니다. 그 과거의 성공 자산은 부동산과 예금이었죠. 예금은 지금은 이제 쿠폰 이자가 낮지만은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은 예금 같은 경우 5% 이상 이자를 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날 정도의 수익률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금만 하더라도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에서 1960년, 그다음에 5,100만 명까지 증가하니까요. 내수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많이 팽창하고 확산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기이죠. 고성장 시기에 이제 성공에 하는 자산은 딱 그냥 지금도 우리나라 가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부분에 조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변화를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미 변했는데요. 사람들은 뭐 금방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니까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저성장이라고 그러면 저금리입니다. 예금의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금을 가지고 자산 축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아마 자산의 실질 가치가 이제 그 감가상각 당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내수, 자영업자와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내수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수출 업종과 달리 계속 침체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뭐 이게 시작이고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계속 1,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부동산은 내수와 가장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부동산도 모두 다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양극화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다 부동산을 가졌을 때 우리가 수익을 얻었다면은 이젠 보편적으로 결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아주 일부분의 양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던 자산 포트폴리오는 미래에는 이제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일본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는 어떤 투자 방식이 유행했고 어떤 게 효과적이었나요? 일본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가면서요. 일본도 처음에는 90년대 자기들의 경제 쇼크를 받았을 때 금방 회복될 거라고 보았어요. 저렇게 오래돼 갈 거라고는 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일본의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2000년대 가면은 이제 명실공히 제로 금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 쿠폰 높은 걸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가 0%, 0.3%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외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츠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쿠폰 높은 것들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결국 쿠폰 낮은 데서 쿠폰 높은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성장이 상당히 둔화된 나라가 대만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대만이 TSMC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지만요. 대만도 거의 20년 이상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은 그게 펀드가 뭐가 많이 팔리는가 보았더니 국내 주식 펀드는 거의 안 팔렸어요.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요. 거의 뭐 펀드 시장의 한 70%?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가 해외 채권 펀드였습니다. 쿠폰 높은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정기예금 금리가 3%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높은 쿠폰 찾아 산만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투자적 관점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한국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큰 인구의 변화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투자적 관점에 바이오고 헬스케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많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렇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20대, 30대, 40대 아마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층은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젊은 애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뭐 술도 마시고 하니까요. 20대, 30대, 40대가 그래서 쉽게 말해 2040이 이제 소비의 주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70 저는 5070을 오히려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저성장의 시대에 제가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뭐 섹터 이런 것은 다 아시니까 그렇고요. 5070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2000년 초반에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런 때 보면은 2040의 인구가 5070의 인구보다 한 1500만 명 이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40이 소비의 주축이죠. 그래서 2000년대는 쭉 보면은 다들 어디서나 2040을 주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40년 정도 전후해서 그쪽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5070 인구가 2040 인구보다 오히려 1000만 명이 많아집니다. 1500만 명이 적다가 1000만 명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이거든요. 그리고 5070이 이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지금 이런 거 느끼실 것입니다. 소비시장이나 안 그러면은 공연이나 이런 곳에 50대, 60대 파워들 이런 걸 느끼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숫자가 더 늘어나고 늘어난 숫자가 앞으로도 한 4, 50년 지속됩니다. 그래서 5070은 한마디로 앞으로 거의 4, 50년의 시장을 지배할 그런 이제 세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5070들을 타겟으로 한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까 하는 부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제 60, 70 이 정도 간다면은 이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가 뭘까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여행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맛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슬슬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5070이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파워 시니어 내지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70대를 넘어가면 이제 자산도 줄어듭니다. 그렇긴 한데 50, 70대까지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 무엇을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플랜을 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당장 예를 들어 자산관리업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큰 부분입니다. 자산관리 중에서도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이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2040들이고요.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이제 6070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인출할 때 소위 말해 금융자산에서 은퇴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잘 초점을 맞추어도 그게 꽤 유용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고민하는 바가 자산을 가지고 IRP에 넣어왔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따박따박 월급처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주 큽니다. 그건 뭐 이제 시작인 것이고요. 이 시장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성장이고 인구로 본다면은 인구 때문에 주로 이런 측면이 큽니다. 여기에서 이제 2040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구는 많이 줄어들지만은 이제 5070의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상하는 쪽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70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바뀌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 구조라니까 이제 좀 이게 거창한 면도 있고 좀 이제 정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기로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출생 뭐 고령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야, 이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70대 이후의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경제 전체 영향은 결국 아직은 한 10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의 변화라는 것은 큰 황공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당장 뭐 올해 출생률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향을 한번 틀어버리면은 그때는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곡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배가 천천히 저 하늘에서 볼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방향을 완전히 뒤튼 것이죠. 그 이제 방향의 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출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출생으로 이제 애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경제에 부작용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다 부양 비용이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부양 비용이 줄어들어요. 국가 입장에서도. 그래서 국가의 초중고 예산이 남아 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줄어드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은 더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 이제 남아 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문제냐?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출생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은 적어도 한 20년 있으면 나타날 것이고요. 물론 이미 출생률이 떨어진 것은 앞으로 3, 4년 지나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 비해서 한 20만 명의 출생의 숫자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영향이 이제 1단계로 나타나고 2단계는 또 한 20년 지나면은 거의 결혼 세대별로 툭툭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나면은 또 한 20만 명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변곡점을 우리가 고령화, 나이 든 사람들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 줄어드는 것하고 비율을 보았을 때,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언제쯤 될까 보면은 뭐 인구 확자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다 종합하고 다른 부분의 여러 주변의 데이터들을 보면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이 이제 소위 말해 적자로 돌아서게, 그러니까 보험료 받는 것보다 보험금 나가는 게 많은 그때가 2041년부터입니다. 현재 이제 그 9% 보험료 하에서는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총 가구 수가 정점을 이루는 때가 2038년입니다. 2040년 정도 전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여튼 인구 구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 이제 실질 총 금융자산으로 계산해 보면은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실질 총 금융자산이
변곡점을 이루고 서서히 감소하는 때가 2040년 정도 전후입니다. 2040년 정도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동시에 겹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큰 문제 없다. 10년 동안에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때 동안 개혁을 해야 되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도 이것을 변화를 막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40년, 정확하게 2040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고요. 20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이 정도가 이제 변곡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2035년부터 2045년 사이 이 정도에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뭔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요. 경제도 이제 상당히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업임의 기업들의 전략을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고 대처를 하고 하는 기간이 이제 이 사이에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 기간을 이 전환기,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전환기가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모두의 장기 저성장 부분을 시류에서하게 보시라는 것이 이게 뭐 심각하고 큰일 났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좀 신중하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나의 비즈니스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제 책 제목이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인데요. 제목을 잘 딴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제목 장사만으로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제목 보고 야 땡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땡기느냐? 성장이 멈춘 여기에 이제 땡긴다고 그러는데요. 성장이 멈추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금과 부동산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게들이 부를 이루어 왔는데 이게 이제 성장이 멈춘 시대는 이걸로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도 낮아지고 부동산도 내수에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의 방향을 훨씬 글로벌하게 보아야 되고 약간 위험한 영역으로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환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엔큐리 트레이딩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이제 채권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리츠를 산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예금이라는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은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는 한마디로 예금이라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시중은행 가서 가입하면요. 눈 감고 가입해도 차이 없어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투자는 올바른 정석의 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게 될 때인데 그 행동이 변화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 정석이 뭘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투자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쓴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투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 투자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저 높이에 있는 투자론이라는 책을 이만큼 확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이라는 책을 아주 일반인도 이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보자 하는 것이 제 동기였습니다. 그 뭐 어느 정도 그게 달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이제 50대 이런 분들이 읽으시고는 자녀에게 이 책을 꼭 읽혀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올바른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투자의 첫걸음을 좀 정석으로 바둑을 배울 때도 정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변칙을 배우는 것이죠. 정석을 안 배우고 싸움 바둑부터 배우면은 나중에 가서 정석을 배운 사람한테 다 지게 됩니다. 요즘 뭐 AI가 나와서 그것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AI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건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투자의 천재는 저런 걸 안 봐도 해요.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이고요. 일반인들은 하여튼 정석의 길을 밟고 그 다음에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확실히 보시고 제가 이게는 뭐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다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인정된 바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익히고 나서 뉴턴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런 업적을 이룬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자기가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다인데 그 전에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업적이 있었기에 자기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투자론이라는 것을 많은 이제 앞에 선배들이 그 업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놓은 것이고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깨에 이제 딱 올라서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올라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금은 너무 이제 심플하니까 이제 부동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어쩌다가 계속 부동산 알선을 이제 매크로 관점으로 봅니다. 예금은 심플해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기회비용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의 실질 가치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 사람들도 전폭적은 아니지만요. 이제 상당 부분 쿠폰 높은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서식지를 이동하는 것이죠. 먹을 게 없는데요. 서식지를 이동해야죠. 그거는 이제 너무 심플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요. 부동산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개인들이 사실은 많이 하는 부동산은 이제 주택도 하고 있고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회사채가 또 등급이 있고 부동산도 등급을 매기 본다면은 가장 우량한 것들이 저 광화문이나 강남에 있는 큰 빌딩 오피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공실률이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량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등급을 쭉 매겨 본다면은 사실은 상가나 오피스텔은 저 밑에 등급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회사채로 치자면은 이제 트리플 B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회사채 채권이 이제 신용 경색이 오게 되면은 소위 말해 신용 등급이 나쁜 것부터 가격이 먼저 떨어지고요. 신용 등급이 높은 것은 이제 유지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의 25개 구를 보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 과정을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질 때 충격을 보면은 그때 막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도 25개구 중에서도 이제 용산, 서초, 강남, 목동은 용산은 거의 안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약간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원, 상계 이런 것은 많이 떨어졌죠. 이제 경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러면은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 최근에 뭐 오피스텔 가격도 오른다 등등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개인들이 주로 갖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유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동산의 두 번째 특징은 질문이 제일 곤란한 것은 보편적으로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쪽은 막 뜨겁고요. 사람이 있다면은 한쪽은 불 속에 머리를 갖다 놓고 한쪽은 얼음 속에 다리를 갖다 놓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를 나누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특징은 그냥 지금도 양극화고 앞으로도 양극화고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되는 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지역 이런 쪽으로 계속 부동산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 사람들 다 아니까 돈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은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계의 이제 신용이 한 500조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대출 중에서도 한 300조가 부동산업에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가계 대출도 한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러는데 지금도 이제 정책 자금 뭐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이제 계속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주식을 갖다 놨더니 다 마이너스 20%고 이러니까 역시 믿을 건 이것뿐이구나 하고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이거예요. 사실은 자금을 투자시장 쪽으로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자본시장은 해외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국내는 부동산으로 와버리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리스크이기도 하죠. 우량한 부동산이라고 너무 많이 몰리면은 오버밸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부동산이 과거처럼 투자해서 성공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량한 부동산을 택하고 개인들은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야 될 주택은 사실은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투자 플러스 내가 살아야 될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차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꽤 좋은 자산 운용, 자산 관리 수단이니까요. 그런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그다음에 집을 한두 채 더 가지면서 여기서 임대를 받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방법 앞으로 내수가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침체이니까요. 이 방법에서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분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서 부동산 쏠림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국 부동산의 거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거품은 밸류에이션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할 수단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그 월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실제 집값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IMF 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듣는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은 빌딩에 들어가는 것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다 월세로 받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큰 은행에 지점이 들어갈 때도요, 60억 전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F 외환위기가 뻥 터지고 나서 이제 외국계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지금 오피스에 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두 월세로 다 변했습니다. 월세를 할인한 것이 그 빌딩의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의 오버밸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안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은 여전히 지금 전세 제도이다 보니까 이게 전세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몇 %냐 이거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할 이런 상황이라서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아니고라도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월급 대비해서 몇 배, 몇 년 해야 되느냐 하는데요. 그런 거 위에 이제 주택은 또다시 다른 이제 베니핏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라든지 요즘은 뭐 결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커뮤니티, 뭐 이런 거 요즘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시비를 하나 씌워놨는데 뭐 그게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가치를 꽤 높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5억, 10억 더 줘? 나 이런 가치가 훨씬 커. 뭐 이렇게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마치 이제 우리가 루이비통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 그거의 원가에 비해서 다르게 들어가는 가치. 이것 때문에 가치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 가치는 사실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만드는 것이지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밸류에이션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항상 버블이 있으면은 이게 버블이 합리적이냐, 가격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논쟁이 붙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리 논쟁이 붙었지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버블은 터져봐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적정 부분의 가격은 사실은 제가 코멘트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말씀드린 것은 한번 이게 터져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이런 버블성이나 안 그러면 우리는 버블이라고 아직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택 가격 올라가고 버블이 꺼질 때 보면 아주 겁나게 올라갔다가 겁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막 규제를 합니다. 대출을 어느 나라가 너 대출하지 마라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해줘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해서 거의 110% 이렇게 대출해 줍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을 해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만 대출을 해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사란 말이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잡고 많이 떨어지면 가서 또 받쳐주고 하니까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하면은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작고 일정 부분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은 레버리지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택 가격이 확 올랐다가 미국의 그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을 때처럼 왕창 올렸다가 막 폭락을 해버리면은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하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안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많이 떨어져도 적정하게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구 이제 뛰어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와서 또 받치겠지. 뭐 이런 것들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택에 자꾸 돈이 몰리는 것,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은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인 것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돈을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 그게 아까 제가 이제 저성장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뒤에서 발로 콱 차버린다는 것이 이제 코로나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고부채도 있었는데요. 이 세 번째, 자금의 흐름이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가가 낮은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혈액체험, 사람의 몸을 돌면서 영양분과 이런 걸 교환하면서 그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돌 때는 그게 별로 혈액이 뺑뺑 돌기는 하는데요. 별로 부가가치를 안 일으키는 것입니다. 돈은 돌지만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세 번째 이제 이런 부분에 뒤에서 발로 차는 요인 중에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이제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럴 때야말로 이제 우량한 리츠를 통해서 우량한 부동산으로 분산하고 해외에 이제 초우량한 그런 글로벌 자산을 좀 편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나는 부동산과 예금이 나의 선수들로 모인 축구단이다. 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축구단 안에 있는 자산군이라는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축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니까 축구팀이 탄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의 축구팀도 글로벌 초우량 선수들을 데리고 오세요. 예를 들어 미국의 초우량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점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는 축구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축구 시합을 해서 철저하게 국내 선수들입니다. 이제는 해외 탑 플레이어들을 좀 영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대, 70대 잘 안 바뀝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3, 40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는 이제 이 환경을 맞이하니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윗세대가 하는 그 자산 포트폴리오나 자산 관리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모님이 추천하시는 자산 포트폴리오 비율을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율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빔밥을 비비신다고 그러면은 비빔밥의 재료가 중요합니다. 첫째, 무슨 재료를 가져오냐고, 그 다음에 이거의 비율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콩나물을 많이 넣을까 적게 넣을까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어떤 자산군을 가져올까 하는 것이 핵심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예금이라는 것이 기존의 비빔밥의 주된 재료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첫째, 예금보다는 채권이 낫습니다. 왜 나으냐? 주식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8월 초에 여러분들이 주식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가격이 뚝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예금 가격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식이란 자산을 좀 가질 때는 채권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채권이나 사실은 위험의 정도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는 자산군에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예금, 부동산 부분을 이제 쫙 나누는 것입니다. 예금도 당연히 일정 부분은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금, 채권, 그 다음에 예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금 쿠폰이 높은 리츠로 이제 옮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의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리츠를 통해서 국내 우량한 물건에다가 그걸 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피스도 있는 것이고 상업용 몰도 있는 것이고 주유소도 있고 해외 오피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을 해서 이제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내가 쿠폰을 얻는 것, 높은 쿠폰을 얻는 것들로 이제 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 부동산을 이제 쫙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을 좀 확 줄이고 대신 채권, 리츠, 그 다음에 주식의 경우에는 가장 제가 보기로는 퀄리티가 좋은 주식은
제 판단으로는 S&P 500입니다. 어떤 종목이 아니라요. 그래서 S&P 500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S&P 500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우리가 자산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1+1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환율입니다. 통화이거든요. 그래서 환해지 하지 말고 S&P 500을 사면은 달러를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S&P 500을 사면은 여러분들은 1억 원 달러를 갖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달러 자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달러 통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예금과 그 부동산은 모두 국내 자산이고요. 이걸 통화 표시는 모두 원화입니다. 이거 역시 원화만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원달러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에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금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예금 채권 S&P 500 리츠 달러 플러스 다른 몇 개 통화 한다면 그렇고 달러만 해도 이제 충분하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비빔밥의 재료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어느 비율로 섞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달리 가셔야 되고요. 여러 미국이나 선진 이런 데서도 가계의 이제 자산 배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가계 자산 배분은 자기들의 선호에 따라서 천양지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온다 따름이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선호에 따라서 재료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떤 비중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호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의 10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상품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워렌 버핏이 사실은 오마의 현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양반은 주식 투자를 잘하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조언이 되는 말을 정말 참 말을 잘해요. 어쩜 저렇게 비유를 잘할 정도로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S&P 500 주식을 사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S&P 500 사니까 이게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쳐다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당신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전력 투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월급 올리는데 다 투자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일반 투자 전문가, 오렌 버핏과 같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나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갈까 하는 것. 여러분들 국가의 경제 발전도 보면은 경제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적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인적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 보건 시스템 이런 걸 다 갖추어 갑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개인의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스스로의 인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할까? 내가 실제 나의 전문성을 직장에 가서 어떻게 키울까?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까?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요. 나머지 자산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종목을 열심히 막 공부를 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은 S&P 500과 같은 자산 해놓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S&P 500 위에 이제 지수니까요. 그 위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은 TDF, 타겟 데이터 펀드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 나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의 비중을 쭉 달리 해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야 좀 줄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어려우니까요. 이걸 하나 딱 사놓으면은 거의 평생 동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알아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가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를 일컬어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해 가장 투자론의 정석에 가까운 것을 그대로 실현시킨 것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 운용사가 타겟 데이트 펀드를 잘 운용을 할지 안 할지나 모르겠다 하면은 운용사 한 두세 개의 타겟 데이트 펀드를 그냥 같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분산이거든요. 운용사를 분산한 것도.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를 하나 사시고 까먹는 것. 예, 그것도. 그 다음 나머지는 내 월급 올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이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IRP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디폴트 옵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데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에 적격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적격 상품을 여러분들이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적격 상품은 위원회에 이제 전문가들이 앉아서 적격 상품의 적격성을 이제 심사를 하고 그걸 통과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꽤 객관적으로 금융회사가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막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전문가들이 이제 검증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이제 객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검증해야 될 부분을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격 그 디폴트 상품을 선정할 때는 그냥 여기 하나만 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품의 이름이 네이밍이 참 이게 저는 이제 불만스러운데요. 그냥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하면 사람들은 다 초저위험이 제일 좋죠. 근데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초저위험은 초저수익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고위험은 고수익, 중위험은 중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선택하실 때 고위험, 고수익을 할지 초저위험, 초저수익을 할지 이걸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는 것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초저위험, 초저수익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저위험은 이제 채권의 비중이 아주 높게 되어 있고 중위험은 채권의 비중이 좀 낮고 고위험은 이제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중위험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뭘 할래 하면 딱 중간을 하는 것이 습관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고위험 고수익을 그냥 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을 하나 선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적격 디폴트 상품을 하나 선택.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고요.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할까, 인도 펀드가 어떨까, 무슨 펀드가 뭘까 이런 거 저도 오면서도 막 듣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인도가 어떻게 될지 그건 저의 직업이니까 그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적격 혹은 TDF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 맨날 이거 듣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리스크 관리를 맡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산 수익률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훌륭한 자산 수익률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나라는 인적자산하고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다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월급이 적게 올라가면은 아주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꼭 저는 워렌 버핏이 말한 이게 정말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 자영업이 많아진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수출 중심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좋은 일자리들이 많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 보면은 이제 50대, 60대 비중이 거의 한 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들의 이제 면면을 쭉 살펴보시면은 이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60년대 고성장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사실은 교육들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어떤 잡, 큰 직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택하는 기회가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자영업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제 와서 식당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선진국가 되면서 저는 이 비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영업의 비율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아마 그때 60년대 태어나고 50년대 태어나고 한 이런 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자영업자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그 이유를 이어갈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그만큼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보이는 이제 제 생각엔 2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처음부터 선진국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후진국 시대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여기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하던 사람들이 자영업이라는 길을 그때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사람들이 아직도 농촌에 농업을 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도시에 들어와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교육을 안 받은 상황에서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자영업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은 이제 고대 앞에 학교 앞에서 이제 65세인 분이 자영업을 이제 물러나면서 72세인 분에게 물려주고 갔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가 이제 퇴직 연령이 빠르지 않습니까? 정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정년조차도 쉽게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55세 정도 기점에서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있으면은 노후가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영업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을 그런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용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 정도를 받더라도 이제 자영업의 길을 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요인,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1960년에 1인당 GDP가 79달러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다들 모두 대학교에 가고 그러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거의 전체 그 학년 인구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오면서 여기서 택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게 20년, 30년 지속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성장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영업 시장이 형성되었고 자영업 시장이 최근에 와서는 좀 이제 상당히 고도 성장기는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열악한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개인 사업자 75%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국내 내수 산업의 침몰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수 산업의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한 1, 2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일시적이라는 것은 내가 2, 3년 기다리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IMF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IMF는 V자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는데 여러 다른 기회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기다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뭐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런 걸로 이제 비유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어려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중에서 소비를 덜 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하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공장을 꽤 지었으니까요.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는 그 커지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이제 내수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그냥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부분은 저는 구조적으로 스태그네이트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부가 여기에서 어떤 이제 혁신적인 정책을 쓰느냐 여부가 이제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월 1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만두려면은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다 복원해라. 뭐 이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바로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어떤 삶에서든지 이거 고민해봐야 되겠네 어쩌겠네 하면서 실행되는 까지 기간은 한 적어도 2, 3년 걸립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자를 보고 100만 원을 하고 이게 지속되다가 이제 못 견디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저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영업에서도 최저임금을 주는 그런 일터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부분의 전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에 일어나는 고정 비용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자영업은 손 털고 나 나간다 하면은 직장처럼 나 이 직장 손 털고 저 직장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가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대출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어저스트먼트 코스트라고 그러죠. 혹은 뭐 트랜지셔널 코스트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행되고 있을 따름이죠. 계속 그런 부분 이행되리라고 보아지고 그렇게 이제 75%가 그게 이제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이 받아도 한 달 일을 하면은 230만 원, 250만 원을 받는 상황인데 100만 원을 받으면은 바보가 아니라면 일로 옮겨가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조정 비용 때문에 못 옮겨가고 있는 것이지 차츰 옮겨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것, 그다음에 물가가 오른 것, 내수 침체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비해의 변화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좀 앞으로는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도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는 것 완전 경쟁에서는 정상 이윤만 얻는다. 초과 이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그거보다 더 치열하니까요. 당연합니다. 자영업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2016년에 책을 쓸 때부터 이제 그 책에 그렇게 써놨는데요. 웬만하면은 자영업 내지는 뭐 이제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고정비용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고정비용 들어가야 되고 인테리어를 철수하는데 고정비용 들어가야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을 어느 순간 다 갉아먹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다른 대책이 뾰족이 있나? 사실은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답답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최저임금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그쪽 길을 오히려 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야기는 이미 10년도 더 됐습니다. 내가 우리 부부가 와서 식당을 차려서 일을 하는데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얼마 벌기는 하는데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부부의 최저임금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경은 신경대로 뒷담 많이 쓰고 그때 그런 이야기 한 것이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그때에 비해서는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서 저는 그쪽에 임금의 길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쪽의 전문성의 길, 이 길을 꼭 좀 택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앞으로 60년대생 베이비 부모들 앞으로 계속 퇴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7, 8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영업자 시장은 한마디로 블라드 오션이라고 했습니다. 레드 오션. 그냥 이것은 그냥 완전히 치열한 전투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 또 들어올 거예요, 사람들이. 가급적 고정비용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퇴 자금을 갉아먹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현재 한국 증시의 상황을 진단 부탁드립니다. 돈도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해외 주식으로 돈을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되는 물량의 한 50% 정도는 또 외국인이 차지유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주식은 아시다시피 현재의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1%대 0%대 이제 저성장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 후에 고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BIS나 이런 데서는 계속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를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대기업들, 뭐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은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감입니다. 미국의 저런 빅테크는 경쟁력을 유지할 것 같은데 저놈들을 따라올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 첫 번째.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기업들이 자기가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 요구 수익률보다 자기가 투자해서 돈을 벌 확률이 적으면은 그 자신 없다 하면은 돈을 배당을 통해서 나눠줘야 돼요. 자기는 이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난 7, 8%는 벌어야 되겠는데 하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하면은 한 2% 번다? 당연히 배당을 해서 줘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엔비디아에 투자하든지 그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불안하니까 배당을 안 하고
킵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그냥 미국 같은 경우라면은 의사결정을 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제 오너 구조가 많다 보니까요. 오너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의 생존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킵을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확실하면 할수록. 의견의 충돌이 생긴 겁니다. 소액주주들은 불확실하고 너네들의 투자 수익률은 낮고 나의 요구 수익률은 높으니까 배당을 해서 돈을 달라 하는데 여기서는 불확실하니까 못 주겠다 하니까 아이 그럼 나가버릴래 하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바로 이런 일까지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기업이 이건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업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돈이라도 나눠주면은 좀 나아 그래도 주식을 살 텐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고요. 이걸 또 하나로 압축해서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연착륙으로 접어들면은 괜찮은데요. 지금 저성장이 경착륙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착륙은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착륙할 때 연착륙하면 불확실성이 없죠. 경착륙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발간 이후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했고 한국 증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상황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에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특유의 이제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어떤 CEO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내가 왜 이런 걸 하느냐 이게 좀 안정적으로 항상 수요가 있는 것, 뭐 엔비디아에서 하는 뭐 GPU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할 정도로 이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있는 부분, 그 자체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불확실성이 막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에서 수요가 어떨지,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업체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하는 부분들에 이제 막 불확실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텔이 좌충우돌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인텔이 뭐 이제 TSMC 하는 것도 해보겠다 했다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이 하는 걸 해보겠다 하다가 또 물러나고, 엔비디아 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 했다가 좀 물러나고, 그만큼 이제 좌충우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커지지만은 이 내에서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고 경쟁업체의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내수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의 내수 이런 거하고는 큰 관계 없어요. 그냥 이거는 세계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그냥 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미래 성장 기업이 사라지게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과 같은 정도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 인적 자본 이야기했지만은 인적 자본을 위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거는 유럽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진 여러 가지 여건, 이게 이제 인다우먼트, 부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그래도 기업 경쟁력이 이 정도면은 꽤 강한 편입니다.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도 일단 여하튼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은 그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고, 방위 산업도 요즘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뭐 사실은 철강화학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조선도 경쟁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나 이런 쪽은 사실은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빅테크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잘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스펙트럼이 넓게 어느 한 부분만 팍 뛰어난 것이 아니라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게 어렵네 하면은 갑자기 조선이 잘 되네. 뭐 갑자기 배터리가 잘 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요즘은 또 방위 산업이 잘 되네 이러고 있습니다. 잠잠하게 있던 것들이요. 이제 스펙트럼이 경쟁력이 넓게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여전히 지금도 어느 정도 기업 경쟁력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도 지금 조금 가라앉고 있고 뭐 성장률이 더디죠.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베스트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의 부분, AI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거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거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유럽은 우리나라와 같은 네이버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는 비교적 잘 치고 나갔다고 보고 있고요. 미래의 AI 부분 이런 부분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전략을 짜야 되겠죠. AI의 최선두주자가 될 것인지, AI를 응용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것인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길을 좀 찾아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저평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수출과 내수가 좀 양극화되어 있는 것, 우리나라 이 부분이 현재 너무 수출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성장을 하고 내수 쪽은 이제 좀 이게 성장을 하면서 계속 옛날처럼 평택에 공장도 짓고 이게 공장 짓다 모자라서 야 안 되겠다 이제 저 부산에도 지어야지 뭐 이러면 내수도 살아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제가 어디 데이터를 보니까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서 가장 미국 내 고용을 많이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말은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제조업 중심이고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로 우리가 지금 좀 어렵게 보이는 것, 그다음에 인구의 문제로 더 어렵게 보이는 것이고요. 산업 경쟁이 이만하면 저는 기업들이 잘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모님은 앞으로 유망한 국내 섹터는 어디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앞으로의 이제 타임 호라이즌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시다시피 AI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쪽은 저의 기술의 분야도 아니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나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여전히 바이오 쪽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라든지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우리나라 의료 시장, 세계 의료 시장 다 커집니다. 다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뷰티 이런 것들은 고령화와 관련된 이 부분의 시장은 여전히 저는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은 현재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이런 논쟁인데요. 일단은 이제 투표를 한다면은 하여튼 연착륙의 투표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증시나 여러 가지의 변화는 연착륙한다는 것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미국 증시의 리스크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했다면 할 때 이제 한 단계 툭 떨어지는 그 부분의 리스크를 이제 보시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의 증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착륙 부분은 결국 이제 미국의 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는 이미 조금씩 계속 이제 50 이하로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성장은 아니고 일단은 후퇴는 하는 것인데 약간 후퇴하느냐 왕창 후퇴하는 것이냐인데요. 아직은 이제 왕창 후퇴한다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 모습이 보였으면 이미 이제 급락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는 밸류에이션이 연착륙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는 좀 더 생각한 것보다 성장률이 좀 더 많이 후퇴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떨어질 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여전히 그 생각은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고금리입니다. 금리를 이제 거의 0%에서 5.5%까지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7, 8%, 카드 신용금리도 한 22에서 22%. 이런 것들이 거의 2022년부터 해서 한 2, 3년 지속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좀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기업의 이제 이익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영향들이 이제 좀 아직 현재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좀 현재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파월이 왜 사람들이 0.25%라고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 초 작년 말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할 거라고 이제 보았고요. 뭐 하여튼 9월에 다행히 9월에 하는 바람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폭도 한 50bp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거는 파월이 이제 political move라 이런 식으로 평가한 사람도 많습니다. 뭐, 야, 해리스에게 붙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파월은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답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요인은 너무 시장을 자기가 전망한 거에 비해서 다르게 가니까 너무 시장을 political move라고 진단을 해버린 것인데요. 페드가 그렇게 뭐 쉽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집단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한 명이 반대한 것 때문에 이거 political move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파월의 어떤 입장에서 견지에서 본다면은 한번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연착륙이라고 보는데 연착륙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0bp 한번 떨어뜨려 놓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25를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50을 떨어뜨려 놓고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는 이제 향후에 경기 후퇴를 막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었고요. 미국의 금리가 이미 5.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50bp 이하에도 5% 여전히 높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월 입장에서 이 방향성이 저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25씩 뭐 이렇게 인하하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는요, 한번 떨어뜨려 놓고 일단 그 정도 갖다 놓고 이제 또 경제 상황을 한번 보는 것. 그것은 이제 경착륙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에 처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착륙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이제 관심 갖는 것이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 상승률. 이 둘 부분인데요. 이 둘 부분이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오르고 하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이게 진퇴양난이거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고용 실업률이 별로 여기서 별로 안 오르고 거의 옆으로 스태그네이트 기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2%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이러면은 주식시장 확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페드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 놓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으니까요. 야, 실업률 오른다. 나 금리 50bp 인하해버리겠어. 이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서 결국은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두 지수 다입니다. 두 지표. 물가하고 고용 실업률. 이 두 지표 다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그러니까 덜 떨어졌다. 조금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오르니까 단기적으로 막 반응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민감한 상황입니다. 실업률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지표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페드가 경기를 이제 좀 디펜스 하는 데 있어서 여력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만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2% 밑으로 툭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적어도 단기적 그런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페드는 그런 부분에 이제 고용에만 이제 중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금리 정책을 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지표를 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미국 증시는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뭐 하반기가 될지 뭐 내년 초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2022년에 한번 그때 떨어질 때 S&P 500이 한 20% 보통 떨어졌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2008년에는 50%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 큰 충격이 오면은 이제 30, 40% 이렇게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큰 전환이 오게 되면은 20에서 25%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연착륙이 아니라 실업률이 좀 더 높아지고 물가가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하면은 그러면 한 20에서 25%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일어나고 둘 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뭐 안 떨어질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은 2% 밑으로 뚝 떨어지고 실업률은 이 수준에서 유지된다 하면은 주가도 유지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실업률이 유지된다는 건 경제가 유지된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하여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많이 풀었고요. 코로나19 때.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는 돈뿐만 아니라 재정도 많이 풀고 지금도 재정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화와 재정을 많이 풀면은 일반적으로 금융 역사상은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이제 주가라는 것이 약간 이제 버블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호재가 난다고 해서 이제 점프 안 합니다. 호재가 나면 약간씩 이제 올라가고요. 대신 약간 악재가 보이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면은 별로 크게 반응 안 하고 악재가 나면은 툭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약간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컷이 한국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1,350원을 계속 한 2, 3년 지속하니까 그래서 수출이 저렇게 좋아지고 기업의 워낙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한산한 이익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은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물가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이제 여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경기에 대응할 이제 수단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영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전망을 할 때도 일단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50bp, 10월 달에 우리나라는 25bp 이렇게 보았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은 계속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내수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이 뭘 하나를 썼을 때 이게 하나로 쫙 다 영향을 주게 되면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인하를 하자니까 부동산은 튈 것 같고 돈은 이리로 몰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하를 하지 않자니 지금 이제 내수시장 부분이 이제 아주 어려워질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우선시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당국에서 강력한 통화량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말은 아예 대출을 막아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전체 통화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90년대 막 이게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보았던 방식입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처럼 금리를 인하하자니까 한쪽은 하여튼 서로 다르게 영향을 주니까 고민될 때는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게 돼서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소비를 좀 진작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10월 달에 25bp 인하한다에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널리스트 하실 때 지금의 방식을 취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효과가 좋았나요? 효과가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통화량 방식이란 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리가 몇 %냐 여기 신경을 쓴 게 아니라요. M1 증가율, M2 증가율, M3 증가율 하면서 통화량 증가율을 이제 했고 이 통화량 증가율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은행이 신용을 다 이제 팽창을 시키니까요. 신용을 창조하죠. 그래서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이게 가격 변수 조정입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이전에는 상당 부분이 또 양적인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가격 변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양적인 통제도 저는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효과도 양적 통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통해서 가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금리 조절 방식인데요. 야, 가격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 안 되네. 사람들이 이 금리에서도 돈을 막 빌리네. 아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무식하게 보이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외에 중국과 인도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후지에 미국이 이제 한 2개월 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 중국 증시를 물어봤는데요. 현재를 본다면은 미국은 한 오버밸류, 중국은 언더밸류인 것 같아.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의 언더밸류라고 중국 주식을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언더밸류라고 해놓고 계속 언더밸류이거든요. 그래서 체제가 다른 곳에서는 미국이라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자본시장의 체제가 다르잖아요.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은 훨씬 다릅니다. 거기는 목적함수 자체가 다른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시장에서 갖는 언더밸류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 적용을 해서 이게 다시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거라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예, 그 다른 목표 함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언더밸류라고 해서 이걸 사고 뭐 이렇게보다는 오버밸류 된 것이 조정됐을 때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뭐 6개월, 1년 기다려봐야 그동안의 기회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조정되었을 때 우리가 우량한 미국의 S&P 500을 사는 것이 더 낫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자본시장은 불투명성이 훨씬 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경제 지표에 따라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불확실성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요. 언더밸류고 기업의 경쟁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주식을 샀을 때 과연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리한테 리턴을 줄 것이냐? 우리가 2000년대부터 경험을 보면 아니었죠.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왕창 떨어져서 또 고생을 시켰다. 좀 오르더만 또 고생을 시키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머징 마켓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주식시장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오히려 약간의 밸류에이션상 높은 것이 조정됐을 때 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이제 성장의 가능성은 큽니다. 중국의 이제 인도와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두 나라가 같이 인구 대국인데요. 재미있게도 인도는 너무 해외 수요에 의존을 덜하고 국내 소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고요. 중국은 국내 소비가 너무 약하고 해외 드라이브가 있어야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구조를 중국은 바꾸겠다고 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중국이 총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예요.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신 장점이 중국은 자기가 소비만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으면 이 정도 GDP를 못 만들어냅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8년 이때 보면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10%, 12% 이래요. 이때 중국은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그 축적한 자본으로 중국이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을 다 사는 것입니다. BMW 지분도 사고 하는 것인데요. 중국은 그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한 단계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가 안 되는 이 구조 때문에 중국이 바틀렉에 걸려버렸어요. 그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소비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장률이 중국의 그 목표대로 5%를 만들려면요. 설비 투자를 하든지 건설 투자를 하든지 입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은 가장 지금 현재로서 부작용이 적은 방법은 정부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경제에서 우호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은 또 투자를 늘린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비우호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또 투자를 늘리면은 과다 생산만 되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인플레 걱정하는데 중국은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잖아요. 그게 제품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설비 투자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과다 공급이에요. 디플레이션 들어갑니다. 중국이 지금의 정책상 최근에 이제 비컷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민간의 소비가 적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근데 인프라도 많이 구축해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정책이 나온다면은 아마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중국은 해외 수요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자본 축적을 왕창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가 35%인 바틀렉에 걸렸어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 안 하면은 중국 스스로 무너지든지 안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 줍니다. 값싼 물건을 마구 덤핑을 해서 쏟아낼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의 리스크이고요. 그런 리스크를 굳이 지면서 그 주식을 가져야 하느냐.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인도는 그 반대의 극단입니다. 인도는 자기 스스로의 소비를 가지고 성장을 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자본 축적을 왕창 할 수가 없어요. 해외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는 자꾸 자기 스스로의 자본이 축적 안 되니까 해외에서 FDR을 통해서 이제 자본을 이제 빌려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FDI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인도는 자기의 소비를 가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경제 전체 구조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중국보다는. 그런데 아마 성장의 속도가 더딜 겁니다. 중국처럼 자본을 왕창 한 단계 점프를 우리나라도 꼭 그랬거든요. 기업들이 중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 사람 주체들이 자본을 축적을 왕창 해버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장을 쫙 드라이브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점프의 단계가 이제 인도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냥 이렇게 안정된 저 14억의 인구 대국답게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되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성장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미국의 기업들은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인도에도 물건 팔고 중국에도 물건 파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인도와 중국이 성장하면은 미국의 기업도 이익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가장 자본시장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고 이런 것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인도는 뭐 저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다들 인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뭐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워낙에 이제 퀄리티만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수 중심이다 보니까 인도는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에 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도 통화도 덜 움직이는 이유가 이게 수출 수입을 많이 해야 이게 도대체가 통화의 변화가 클 텐데 주로 내수를 가지고 다 이루다 보니까 인도의 루피의 변동성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인디펜던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인도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상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 감안해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의 성향은 그렇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하여튼 우양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 마지막 한마디인데요. 항상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서문에서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예금, 부동산도 투자이긴 한데 예금에서 이제 자꾸 인컴을 조금 높이려면 약간의 투자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투자라는 것이 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볼턴 말킬이라고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자기가 이제 운영업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이걸 투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막 매매를 하고 공부를 해서 대박을 내겠다. 이게 투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그 부분을 투자로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